안녕하세요. 올해 70줄에 들어서 어느덧 겨울해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아직 60대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는 저 자신을 할머니라고 칭하는 게 참 씁쓸했는데, 이제는 할머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나이가 되었네요. 늘 심심할 때마다 듣던 채널에 70평생 살면서 얻은 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넘치는 팔자. 저는 제 자신이 그런 팔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슬아의 아들 두 명을 낳았고, 남편은 둘째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하던 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죠.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남편,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걸 누리면서 가족들 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짧았죠.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전 혼자의 몸으로 아들 두 명을 키워야 했네요. 남편 없이 살아야 할 미래가 불안하긴 했지만 두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다면 아비 잃은 우리 아들들은 누굴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대면서 살겠어요.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는 과거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 참 안 해본 일이 없었네요. 식당 주방 일이나 건물 청소 일은 이골이 날 정도로 오래 했고,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 밥 챙겨주면서 돈 받을 때 가장 두둑한 일당 받은 만큼 몸도 참 힘들었죠. 몸 망가지는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건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고 하고 싶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자식들은 배운 게 길지 않아서 몸 아프게 일한 부모처럼 되지 말라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 먼저 간 아버지 그림자는 쫓지 말라는 마음에서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서 공부를 시켰어요. 다행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공부를 할 줄 아는 놈들이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머리보다는 열정과 끈기, 또 목적의식이 분명한 아이였어요. 또 장남이라고 저가 뭐든 열심히 해야 동생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책임감도 강했었죠. 둘째는 지 형보다 리더십이나 열정은 조금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타고난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치도 빨라서 혼이 날까 싶으면 재빨리 애교를 부리면서 빠져나가곤 해서 제가 크게 화낼 수도 없게 만들곤 했죠. 자식들만 보면 이것들은 대체 언제 다 키우나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온 시절은 눈 깜빡하고 지나간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저보다 키도 몸집도 커지고 쫄래쫄래 쫓아오던 애들이 이제 저보다 먼저 훌쩍 가버리는 뒷모습만 보이는 순간이 왔네요. 아들 녀석 둘 다 지들 애미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알아주는 명문대에 들어가서 사회에 나가 자랑스럽게 제 몫을 해내는 어른으로 자랐답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는 조금 더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남의 집 화장실 치우고 쓰레기 치우면서 키운 애들이 이렇게 성공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런 줄 알았죠. 저는 정말 제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똥차게 성공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번듯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놨으니 조급하게 자식 걱정할 필요 없이 앞으로 저들 인생 잘 사는 거 묵묵하게 지켜볼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일 시작했으니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혼자 산다고 하면 또 그건 나름대로 지 선택이니 하려고 했죠.
저는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장남이라서가 아니라 오래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렸고 또 취업 준비할 때도 묵묵히 옆에서 도와줬던 착한 아가씨였어요. 5년 이상을 사귄 사이라 애미인 저도 몇 번씩 얼굴을 봐서 알고 있었고요. 종종 저를 만나러 오면 제가 좋아하는 전병이나 인절미, 카스테라 같은 걸 사들고 오기도 하고 꼭 제 생일을 챙겨서 꽃바구니를 보내주기도 했으니 제가 안 예뻐할 수가 있나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가씨와 첫째가 결혼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도 그 아가씨가 제 며느리가 된다면 정말 딸처럼 어여쁘고 소중하게 여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평생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둘째는 변호사가 된 후 들어간 로펌에서 1년차 경력을 쌓았을 때쯤 만난 아가씨가 있다고 제게 넌지시 전해왔는데 같은 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제 짝을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제게 인사를 시키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만나보니 아주 밝고 똑부러진 게 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열정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제가 손윗 사람이라고 해도 배울 점이 많은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네요. 둘째는 제게 결혼 상대를 소개시키고 나서 바로 결혼 준비를 했고 다음 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첫째는 원래 사귀던 아가씨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알려온과 동시에 바로 다른 아가씨와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동생 결혼식 날 원래 사귀던 아가씨와 함께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를 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한창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정신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첫째가 나가더니 얼마 안 있어 제게 데려온 의문의 아가씨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기훈아, 옆에 있는 아가씨는 지금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람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황보람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반가워요. 당장 그 전에 오래 만났던 아가씨와 언제 헤어졌는지,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사귄다는 사람 앞에서 꺼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둘째 결혼식이니 정신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그 후에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더 이상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오래 사귄다고 다 결혼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잘 맞기만 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 보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보람이가 정말 제 인생의 짝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아깝다고 해도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물론 그 전에 만나던 아가씨가 인간적으로도 여러모로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헤어졌고 또 아들이 새롭게 만나 이제는 결혼을 결심까지 했다니 그냥 받아들여야죠. 첫째는 얼마 안 가 결혼할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만났든 그 전에 누구를 만났든 상관없이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이니까 기쁘게 환영을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뭔가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네요. 어머니는 학원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셨고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긴 한데 기훈 씨랑 결혼하면 바로 그만두려고요.
어머,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 배우는 건데 나중에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할 게 아니라 기훈 씨가 할 일이죠. 안 그래도 결혼식 전부터 아버지 따라 사업한다고 하는데 잘 됐죠. 어? 사돈 어른 사업을? 기훈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머, 나 괜한 소리 했나? 기훈 씨, 어머님한테 아직 말 안 했어? 아, 어머니, 저 지금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장인어른 만나서 조언도 많이 구했어요. 몇 년 뒤면 저도 마흔인데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도전해 봐야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난 대기업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제 인생도 아니고 아들 인생이거늘 아무리 걱정이 되고 불안해도 뭐라 반대 한마디를 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건 아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첫째는 정말 제 짝을 찾아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재 사업을 하는 사돈의 후광에 현혹돼 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무거운 의문을 떨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둘째가 제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생각이 더욱더 선명해졌죠. 엄마, 예전에 형이 사귀던 사람 있잖아요. 왜 현정이 누나, 그 누나 나한테 연락 왔었어요. 형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다고 언제 만난 여자랑 하는 거냐고 물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고 했죠. 근데 느낌이 좀 형이 혹시 바람 피운 건 아니겠죠? 행여 이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출세에 눈이 멀어 오랜 시간 본인만을 바라보고 헌신한 여자를 버리고 배경 좋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들이 확실한 야망이 있고 출세에 욕심이 있긴 했지만 설마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중에 첫째를 앉혀놓고 아무리 물어도 명확한 확답은 안 주고 입을 꾹 다물길래 어미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 한마디 했습니다. 기훈이 네가 말을 안 해주니까 진실이 뭔지 내가 알 길은 없다만 만약 네가 출세에 눈이 멀어 현정이 같은 애 버린 거면 평생에 걸쳐 한 번쯤은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성공이 다가 아니야. 조건 없이 너 위해주는 사람 하나 얻는 게 더 큰 행복이지. 첫째는 이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눈만 내리깔고 있었고요. 이런 제 우려와 달리 첫째는 결혼 후 별탈 없이 잘 지내긴 했습니다. 첫째는 말한 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모았던 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첫째 며느리도 첫인상은 어딘지 가벼워 보이고 안 보이는 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결혼하고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가 됐죠. 하지만 크게 외롭지 않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첫째 네와 둘째 네가 번갈아 가면서 와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휴가철이면 함께 여행을 가곤 했어요. 첫째 네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서 얼마 안 가 두 팔에 손주를 안을 수 있었기에 제 행복은 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노후 생활이었네요.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냥 손에 있는 대로 주제에 맞게 생활하면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이제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기쁨을 다시 맛보는 그런 일상적인 행복 말입니다. 특히나 둘째 며느리가 생긴 후에는 없던 딸이 생긴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둘째 며느리는 학생 시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외로웠다고 해요.
그건 처음 제 집에 와서 인사를 했을 때부터 말을 했었고요. 이제 정말 저를 본인의 부모님처럼 생각할 거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리 그래도 시자가 붙은 어머니는 다를 텐데 하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전 정말 어머님하고 잘 지낼 자신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말하곤 바로 배시시 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아주 백발백중으로 맞은 격이고요. 둘째가 막 가족이 됐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의무적으로 제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올 필요 없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4번 이상은 저를 찾아오거나 만나서 어딜 가자는 둘째 며느리가 며느리로서 너무 무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이었네요. 마음은 너무 예쁘지만 일을 하는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는 아예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 오늘 대박 케이스 하나 승소했어요. 이건 축하해야 돼요. 정훈 씨는 오늘 야근이라서 저랑 축하 좀 마셔줄 사람이 어머님 뿐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가져다 주신 오이 소박이랑 파김치 다 먹었어요. 오늘 더 가져가려고 들렀어요. 그 김에 어머님이랑 밥 먹고 가려고요. 저 의뢰인 한 분한테 박물관 관람권 얻었는데 어머님 같이 가실래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영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갈 사람도 없네요. 어머님이 예술의 문외 아닌 아들 대신에 같이 가주세요. 네? 나중에는 정말 애쓰는 게 보여서 안 그래도 일하느라 머리 터질 텐데 뭐 하나씩 생각해 오지 말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심심하면 찾아왔고요. 참 그 모습이 사랑스럽기도 했고 또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못 해본 걸 지금에서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은 아닌데 둘째 며느리 옆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시간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손주가 막 2살이 되어갈 무렵 제 평화로운 일상이 점점 흔들리는 게 발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았네요. 그 시작은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홀로 시작한 사업은 예상보다 결과가 부진했는데 그래도 혼자 뭐든 시작하겠다는 모습을 좋게 본 건지 사돈 어른께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본인이 하는 자재 사업 말고 곁다리로 시작한 다른 사업 대표 자리에 첫째를 앉히겠다는 거였어요. 첫째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법률 자문 때문에 먼저 이 소식을 들은 둘째가 제게 전하긴 했지만 기쁘긴 하더군요. 이게 첫째가 바라던 거였고 결국 이뤄내긴 했으니 부모로서 축하를 했죠. 하지만 이게 비극의 시작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둘째네보다 적긴 했지만 종종 첫째네와도 왕래가 잦긴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워낙 주방일에 까막눈 수준이라서 제가 둘째네보다도 밑반찬을 더 많이 챙겨줬어요. 첫째 며느리도 그걸 고마워했고요. 또 봐줄 사람이 없으면 손주를 제게 맡기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째네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교류가 있긴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또 끊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들이 새로 일을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대표 자리가 쉽지는 않겠지. 애미 챙길 시간도 없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전화를 하면 부재중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문자에는 답장도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뭐 따로 바쁠 일이 있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게 그저 바쁘기만 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일은 그저 올해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는 쓸쓸한 날일 뿐 크게 축하할 것도 없긴 했지만 둘째 내는 날을 잡아서 다 같이 호텔에서 축하할 겸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둘째에게 연락을 받은 첫째 내는 불참한다는 소식을 보내왔어요. 이유는 바로 장인 장모의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다 같이 싱가폴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 때문이었죠.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제 생일은 매년 챙겼었고 사돈네 결혼 기념일 축하 여행은 매년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첫째 아들이 본인이 원하는 성공을 거둔 데는 사돈 어른의 영향력이 전부였으니 첫째 내가 빠질 수 없기도 했겠죠. 문제는 그 후였네요. 제 생일 당일도 그렇고 또 첫째 내가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그렇고 연락 한 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생일 당일에는 축하 메시지 한 번은 남기겠지 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여행 갔었으니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행에 갔으니 작은 거라도 제 생일 축하한다고 사와서 늦게라도 생신 축하드린다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요? 며칠 후에 집에 찾아온 둘째네와 밥을 먹으면서 가볍게 반주를 먹었는데 그때 불현듯 첫째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취하진 않았어요. 그냥 먼저 전화를 하면 그동안 계속 제 연락을 무시하고 제 생일도 모른 척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여보세요? 기훈아, 너 집이니? 네, 어머니 그런데요. 이 밤에 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네가 여행 갔다 와서 별다른 연락도 없길래 했어. 잘 다녀왔니? 아, 네, 잘 다녀왔죠. 갔다 와서 바빠서 연락을 못 했어요. 누구야? 어머님이야? 어, 왜 연락 안 했냐고. 뭐야? 뭐 맡겨 놓으셨대? 순간 휴대폰 너머로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설핏 들리는가 했어요. 집에 있다니 옆에 있나 보다 했는데 아주 불만이 덕지덕지 묻은 목소리와 내용에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겁니다. 보람이 같이 있니? 보람이 걔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휴, 어머니가 이 밤에 연락 안 했다고 전화까지 하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너네한테 왜 연락 안 했냐고 타박이라도 했니? 그냥 여행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전화한 게 그렇게 싫대? 예, 보람이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첫째에게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했고 첫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넸어요. 며느리는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보람아, 너 내가 지금 밤 10시에 전화한 게 그렇게 불만이니? 내가 너나 기훈이가 내 생일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다고 뭐라 하기라도 했니?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옆에서 투덜거리고 있어?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님 지금 말하신 거 다 불만이시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하신 거 맞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난 그냥 처음에는 너희가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무슨 일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먼저 그거에 불만을 표출한 건 보람이 너 아니니? 투덜거리고 싶으면 최소한 내가 너희한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했을 때 하든가. 뭘 못 참아서 그냥 궁금해서 전화한 사람한테 맡겨놨느니 뭐니 건방지 소리를 해. 아니, 딱 보기에도 서운하고 뭐라 하고 싶어서 전화한 게 보이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시자 붙이고 갑질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욕. 아이고, 내가 너한테 언제 갑질을 했다고 그러니? 생각 안 나세요? 어머님 집에서 저 화장실 청소하고 방바닥 걸레질 했던 거, 그런 거 시키는 게 다 갑질이지 뭐예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불러내서 첫째 며느리에게 갖은 고생 다 시켜가면서 청소시킨 줄 알겠습니다. 그날은 새해 첫날이었고 인사하러 들른 첫째, 둘째네가 제가 청소하고 있던 걸 보고 거들어준 것뿐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청소를 했고 심지어 첫째 며느리는 바쁘다고 다 끝내고 가지도 않아서 제가 이어서 다시 청소를 해야 했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억울하고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아, 그게 그렇게 억울했니? 다른 식구들도 다 같이 청소하는데 바쁘다고 하다가 먼저 간 애가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 그래, 나중에 무슨 원망 들을 줄 모르니까 이제 너한테 이쑤시개 하나 집어달란 부탁도 하면 안 되겠다. 안 그러니? 저 어머님하고 이렇게 언쟁하고 싶어서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괜히 연락이나 어머님 댁에 가는 문제로 스트레스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불리하니까 바로 말 돌려서 마치 본인이 이 일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저 또한 괜히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바로 끊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통화 내용을 듣던 둘째네도 어이없어 하더군요. 진짜 살다 살다 제 딸버린 애한테 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첫째 며느리는 작정한 것처럼 굴더군요. 본인한테 필요 없을 때는 시어머니에게도 남처럼 굴었습니다. 그날 통화했던 건 별다른 대화 없이 없던 일처럼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하루는 손주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가서 봐준 날이 있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외출을 하고 저는 남아서 손주를 재우고 차 한잔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죠. 물이 끓는 동안 넓디 넓은 주방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럴 수가. 제가 한 달도 전에 보낸 반찬통이 마치 뚜껑 한 번 열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냉장고 구석에 박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멸치볶음 속 꽈리고추에 뽀얀 곰팡이를 확인했을 때 이 반찬이 얼마 동안 방치됐었는지 알 수 있었네요. 나중에 집에 온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하니 아주 펄쩍 뛰더군요. 제발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께서 봐주시겠어요? 보람아, 냉장고 보니까 내가 보내준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줄까? 둘째네는 진미채나 오징어채 볶음 잘 먹던데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대체 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뭐 하나 흠잡아서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럼 반나절 꼬박에 봐주면서 나는 물도 못 꺼내 먹니? 그리고 내가 방금 네 탓을 하든 혹시나 입에 안 맞아서 안 먹었나 해서 다음엔 음식 낭비할 것 없이 더 입에 맞는 걸 물어봐도 아주 잡아먹을 듯이 구는구나. 대체 뭐가 문제니? 너는 내가 말하는 거 뭐든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머님, 수가 빤히 보이니까 그러죠. 어머님이 어머님 손주 봐주는 걸로
마음대로 제 집 냉장고 들쑤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남편한테 회사도 줬으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청소는 하는지 애는 잘 보는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무슨 말만 해도 뭐든 꼬아서 받아들이니까 그냥 내가 말을 말아야겠어. 네 아버지가 뭘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 하고 너는 제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하는 그 버릇 좀 고쳐라. 어? 저는 이 대화에서 알았죠. 첫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제 아들이 장인에게 대표 자리를 받은 후로 본인이 시댁에 했던 기본적인 예의를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듯 했는데 그게 다 참고 있었던 거였죠. 나중에는 제가 보내는 반찬도 도로 택배로 붙여 돌려보낸 거 아세요? 정말 통탄스러웠네요. 마치 아들을 대표직 자리에 팔아버린 기분도 들고 아들이 얼씨구 좋구나 그 덫으로 들어간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과 함께요. 그 사람 성격 아시면서 왜 굳이 부딪힐 일을 만드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라고. 같이 사는 제가 피곤하지 어머니가 피곤해요? 그나마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받는 게 있으니까 잘 참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두시라고요. 너는 받는 거 있으니까 네 애미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짓을 당하든 참으라는 말이냐? 그럼 제가 원하는 거 어머니가 주실 능력이라도 있으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하나 성공하면 어머니도 더 호강하고 사실 수 있는 건데 왜 계속 방해를 하시냐고요? 야, 이놈아. 나는 미래에 보장도 안 된 호강 약속하는 아들보다 당장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정신머리 있는 아들이 더 필요해. 이 말만 들으면 첫째 아들이 천하에 둘도 없는 건방진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러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있었어도 그 욕심에 눈이 멀어 에미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놈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놈이었지만 에미인 제가 자식에게 눈이 멀어 그 본 모습을 못 보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여기서 살면서 받은 모든 충격적인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첫째네와 연락을 거의 뜸하게 끈다시피 했을 때 친한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은 제 뒤통수를 거나하게 두들겼죠. 동창은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하더군요. 예, 기훈이 이혼했니?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어머,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 봤나? 근데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분명히 대체 무슨 소린데 알아듣게 좀 말해봐. 내가 저번 주 주말에 우리 큰애하고 백화점에 갔거든. 강남에 있는 애가 지갑 사준다고 좋다고 따라가서 명품 매장 맞은 1층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지. 근데 거기서 네 첫째 며느리를 봤지 뭐야. 그래, 걔가 백화점 가는 게 뭐. 아유, 근데 그 며느리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문제지. 어떤 훤칠한 남자랑 팔짱 끼고 가던데. 둘이 쇼핑한 건지 그 남자 양팔에 명품 브랜드 로고 박힌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고. 아, 그럼 혹시 남매인가? 남동생이나 오빠 있대? 아니, 혼자야, 외동딸. 근데 그거 진짜 우리 첫째 며느리 맞아? 잘못 본 거 아니고? 자기 며느리가 어디 흔한 인상이야?
여기저기 고쳐서 인상도 세잖아. 쉽게 잊힐 얼굴이 아니지. 내가 정말 확신한다니까. 근데 이혼 안 했다고? 엄마야, 그럼 내가 괜한 소리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동창과의 전화를 끊은 후에도 설마 아니겠지, 사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동시에 뒷골이 뻐근해지면서 모든 것에 초월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 일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한다지만 혹시 이 일이 사실이고 첫째 아들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둘째 아들에게 상의를 한다면 혹시 지형한테 바로 달려갈까 싶어서 저는 이 복잡한 속을 둘째 며느리에게 털어놨죠. 오랜만에 둘이서 밥 먹자고 집으로 부른 후에 넌짓이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한동안 사력 있게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일은 일단 확실하게 정말 형님이 바람을 피우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아무리 남녀 관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가족 일인데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을 해요. 근데 바람인지 아닌지 알아도 기운이 걔가 헤어진다고 할까? 걔 지 장인어른 등에 업고 사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듣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아주버님이 결정하는 거고 일단 어머니께서는 이미 이렇게 알게 된 거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아니 못 있지. 네 말이 맞다. 일단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 자주 찾는 흥신소에 먼저 말해둘게요. 만약 정말이라면 증거가 더 잡히겠죠. 그게 나오면 어머니께서 아주버님께 말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언젠가 밝혀지게 냅둘 것인지 선택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어머님, 아주버님도 알 권리가 있고 또 회사 그게 뭐라고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포기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둘째 며느리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대표 자리에 앉으면서 잊고 있었던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본인 안의 실체를 알고 옳은 선택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도움으로 불륜 의혹이 대두된 첫째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영원처럼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아예 불륜이 맞아서 갈라서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추문에 불과해서 첫째 아들이 상처 안 받고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길 바랐어요. 한마디로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이 복잡한 심정을 단번에 정리할 결과를 받고야 말았네요. 둘째 며느리가 의뢰했던 흥신소에서 받은 결과물을 들고 제 집에 나타났을 때 이미 둘째 며느리 표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용은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받으실 충격이 다르실 거예요. 아니다, 희정아. 걱정해 주는 거 고마운데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내 아들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둘째 며느리의 말대로 정말 직접 확인하는 게 충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사진과 동영상에는 분명 첫째 며느리가 찍혀 있었고 누군지 모를 남자와 손을 잡고 같은 차에 타고 차 안에서 서로 볼에 입을 맞추고 그 차에서 내려서 거의 부둥켜 안다시피 한 몰골로 걸어서 으리으리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 호텔의 내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안에서 서로 안고 수영하는 모습도 서슴없이 스킨십인지 뭔지를 하는 꼴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저는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첫째 아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미 결정을 했고
만약 아들이 이걸 봤음에도 제 욕심에 이혼을 안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고민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결정을 하든 말든 가만히 지 팔자려니 하고 모른 척 했어야 했지만 그때는 혹여 아들이 이혼 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게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네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쯤 몇 년 전 경기도에 사둔 땅이 재개발이 결정돼서 꽤 두둑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돈을 첫째 아들에게 줄 결심을 했어요. 사위로서 받은 대표 자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 뭐든 시작하라고 사업 자금으로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결심을 마음먹고도 결정을 내리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이런 고민을 들은 친구들 몇 명은 기겁을 하면서 저를 말렸기 때문이었어요. 기훈 엄마, 요새는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못 받아. TV에서 못 봤어? 부동산이니 뭐니 다 증여해줬더니 쌩하니 모른 척하고 부모 버린 자식들. 있는 거 다 줘봐야 탈탈 털리고 알거지로 외롭게 노후 보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차마 첫째 아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시험을 해보지 그래. 그 누구였더라? 기정이 아버지인가? 예전에 유언장 만들기 전에 시한부 판정받았다고 자식들한테 말 다 한 다음에 그 반응에 따라서 유산 상속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기훈 엄마, 내 속으로 나와서 믿을만 하다고 해도 두들겨 보고 건너. 어?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 고마움을 알아주기는커녕 콧방귀를 낄 수 있고 받고 나서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저도 보험이 필요하긴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고 그럴 일 없다 했겠지만 결혼 후에 너무나 달라진 첫째 아들의 모습을 확인했기에 설득 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들은 대로 자식들에게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거짓말로 상대의 반응을 끄집어낸다는 게 좀 양심이 찔리긴 했지만 당장 뭐든 가릴 게 없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둘째네에게 먼저 제가 최장암 중기라는 거짓 고백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꼭 엄마 살릴 거예요. 전국의 모든 병원을 다 뒤져서라도 엄마 고칠 의사 꼭 찾아낼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엄마 절대 포기 안 해요. 아들은 제게 저들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야 간병하기 좋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다 거짓말이라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울고 있는 애들을 진정시키고 넌지시 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했죠.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긴장이 풀렸는지 그래도 너무하셨다 라고 하며 더 울었고 둘째 아들은 화가 나서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더군요. 그 후로 둘째 아들의 화는 일주일을 더 갔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자식이 있다는 생각에 염치도 없이 안도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봐야 했던 반응은 둘째가 아닌 첫째였죠. 주말 하루 나를 잡아 연락을 먼저 안 하고 첫째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못 숨기고 말도 없이 찾아온 제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말에 길을 터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손주는 방에 있는지 안 보이고 첫째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고개만 돌리고 저를 보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귀찮은 내색을 비치는 아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부터 결과가 눈에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TV를 잠깐 끄고 며느리 너도 잠깐 와서 앉으라는 말을 했어요. 떨떠름한 얼굴의 두 사람을 마주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이내 준비했던 말을 꺼냈죠. 지난주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췌장암이더라. 중기라는데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내 몸이 그 치료를 다 버틸 수 있나 그것도 걱정되는구나. 암이요? 어머니 암 걸리셨어요? 그래,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져서 가보니 그렇다더라. 정훈이네는 아직 몰라. 그래도 네가 맞이라서 일단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 갑자기 암이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 시기가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 지금 대표직 맡은 지 2년도 안 됐어요. 별다른 성과 크게 낸 것도 없는데 어머니 아픈 거 신경 쓰느라 일이 지장 가면 저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하세요? 허,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폭탄 선언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 아니, 당장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잠깐 어머니만 알고 계시거나 정훈이한테 가셨으면 됐잖아요. 그러게. 어머님, 왜 저희한테 먼저 오셨어요? 서방님네도 명색이 변호사 부부인데 돈 잘 벌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저만 놀고 있다고 저한테 간병 부탁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사람 어머니 간병 못해요. 평생 굳은 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간병을. 지금 내 입에서 간병이 간자 한 번이라도 튀어나온 적 있니? 왜 지레 겁먹어서 헛소리들이야? 아니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이런 얘기를 왜 저희한테 먼저 하시냐고요. 정훈이네 먼저 불러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간병은 이 사람이 못하고 차라리 간병인을 붙여드릴게요. 그럼 됐죠? 얼마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맞네. 어머님 돈 때문에 오신 거죠? 제가 간병 못한다고 하면 미안해서 돈이라도 좀 챙겨드릴까 봐 계속 입 다물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암에 걸렸다는 얘기 하나 했는데 지들끼리 사색이 돼서 당장 아픈 어머니, 시어머니 걱정보다는 지들 걱정부터 하면서 호들갑 떠는 이 치들 말입니다. 충격을 먹기보다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네요. 그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인지 아니면 차갑게 식은 피인지 분간을 못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확실한 답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 건 분명합니다. 저는 표정에 미동도 없이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니들한테 뭘 바라겠니? 당장 아프다는 사람 고려장 할 만한 눈가를 가진 니들한테 뭘 바래?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서 한몫 잡으면 뭐하니? 이렇게 마음의 여유 하나 없이 뭐 하나 손해볼까, 뭐 하나 잃을까 전전긍긍하는데 니들을 보면 내가 이 나이에도 뼈에 새길 만한 교훈을 얻는다. 아무리 손해진 게 많아도 머리에 제대로 든 게 없으면 사람 이리도 모양 빠져 보인다는 거. 그래, 니들 마음 잘 알겠다. 앞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꼬꾸라져도 그 어떤 도움도 너희한테는 안 바랄 거야. 그럼 좀 마음이 편하겠니? 그 대신 너희들 중 하나라도 나중에 살다가 내 도움 한 톨이라도 필요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알겠지? 서로 마음 편하게 여기서 약속하자꾸나.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붙잡지도 설명을 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나중에서야 둘째에게 제가 했던 말이 시험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 그걸 안 후에 제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속이냐고요. 저는 억울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식은 암 걸렸다는 부모한테 굳이 급한 일 아닌데 왜 지금 말하냐? 이렇게 말해도 되니? 거짓말 하나에 속아서 속내 보이니까 억울해?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거짓말 하나 때문에 병들면 장남한테 바로 버려질 거라는 거 미리 알았으니까. 그 후로는 첫째네와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연을 끈다시피 했네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긴 했어요. 어렵게 알아낸 첫째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일말이죠. 직접 전하고 싶지도 않아서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을 현상한 것과 그 사진을 포함해 영상까지 같이 든 USB를 첫째 아들의 회사로 붙였어요. 그것도 등기로 말이죠. 효과는 아주 빨랐습니다. 대표라는 게 바쁘지도 않은지 받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제게 전화를 한 것 같더군요. 이게 대체 뭐예요? 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무슨 짓이냐니? 나야말로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몰라서 물으세요? 저한테 보낸 이 사진이랑 동영상 대체 뭐냐고요? 아, 그거? 그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네 아내한테 물어야지. 내가 걔한테 바람 피우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따져봐야 뭐하니? 이걸 대체 왜 보내신 건데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냈다. 너 지금 화낼 사람이 틀린 거 알고는 있니? 괜히 만만한 애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너 지금 대표 자리에 앉혀둔 사람 딸한테 따져. 그 사진 속 꼴을 보고도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든가. 그 대신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제 능력도 안 되면서 출세에 눈이 멀어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눈 감고 사는 아들 키운 적 없으니까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제발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첫째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후로 첫째 아들에 대한 건 모두 둘째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첫째는 둘째에게 이혼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할 당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장인어른이 먼저 제시한 건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헤어질 생각 전혀 안 하고 사인을 한 거죠. 심지어 이혼 얘기를 먼저 한 것도 아들이 아닌 며느리라고 해요. 불륜 사실에 대해 따지니까 며느리는 뒤를 캔 거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본인을 의심해서 사람을 붙이는 인간이랑 더는 못 산다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아들은 이성을 잃고 폭력까지 썼고 경찰까지 집으로 들이닥쳤다는 말을 둘째에게서 들었어요. 혼전 계약서로 잃은 거 하나 없는 며느리는 아들에게 머리가 쥐어뜯긴 후에도 오히려 당당했고 뭐 하나 지는 거 없이 그저 이혼했다는 딱지 하나 붙이고 쫓겨날 제 아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제 자식으로서 안타깝다기보다는 어떻게 그 결혼에 본인의 모든 걸 걸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는 똑똑한 놈이라고 자부했는데 정말 성공의 눈이 확실히 멀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에게 혼전 계약서 무효화에 대해 알아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나 봐요. 쉽게 올라간 대표직에서도 내려왔고 이혼 후 얼마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둘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둘째는 이미 첫째가 제게 어떻게 했는지 들어서 잘 알기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스스로 제기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손 벌려서 자금을 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웃긴 건 끝까지 제게는 먼저 연락을 안 하더군요.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에 대한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염치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전자의 문제라면 대표직에 오르려고 쉽게 굽혔던 그 자존심이 왜 지 애미 앞에서는 전혀 굽힐 생각도 없는 건지 그저 웃음이 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첫째 아들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아주 조금의 도움을 줄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먼저 실망감을 안겨준 놈에게 뭐든 다 져줄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니까요. 부모의 사랑은 종종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만 설명되기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미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게 판별된 자식에게는 절대로 제 손안에 쥐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의 언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부디 부모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 헌신의 무게를 모른 척하는 자식들에게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식에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더군요. 늙음하게 커다란 상처를 받느니 먼저 부모로서의 나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늙은이가 구구절절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자리를 빌려 답답한 저를 위한 확성기가 되어준 채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실망 없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